2023년도부터 이어진 장기 추세로 보면 아직 상승 중이긴 하더라고요. 트렌드선은 상승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현물 가격만 보더라도 55,000불까지 내려왔을 때 작년 말이죠. 비트코인 ETF 미국 출시가 막 기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작년 말부터 가격을 한번 선으로 이어보면 트렌드선이 이제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요.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 모멘텀도 아직 꺾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은 아직도 상승 모멘텀 중에 있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벌써 한 3개월 지났어요. 그쵸? 네. 보통의 경우에 지난 사이클들 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승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은 오겠죠. 다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이클이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저는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클이 있었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2021년 고점, 2020년 반감기, 2021년 고점, 그 전에 2016년 반감기, 2017년 고점, 이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다르고요. 2017년의 어떤 거시경제 상황, 21년의 거시경제 상황 다 다릅니다. 지금은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2013년, 17년, 21년 이때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던 중이었죠.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왔다는 게 완전히 다른 그런 거시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의 값어치가 지금은 더 값진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흔했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빚을 많이 내고 부채를 많이 내는 게 스마트한 전략이었고요. 지금은 빚을 많이 내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비트코인이 똑같이 사이클을 겪을 거냐, 사이클의 어떤 패턴을 반복할 거냐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이클이라는 건 분명히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뭐 행동, 심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왔고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발행 공급량은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수요만 늘어나면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 시기와 타이밍을 맞추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큰데 만약에 9월에 정말 그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 그러면 좀 비트코인 시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무려 뭐 거의 1년도 넘었죠. 1년이 뭐예요? 인하는 뭐 너무 오래됐죠. 코로나 때 오래됐죠. 이후로 뭐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예, 네. 맞아요. 네, 22년에 계속 초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네. 23년 내내 유지했고, 이제 처음 한 번 인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긴 기간 동안 강하게 묶여 있었던 시중 유동성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호재, 가격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연내 3번 내릴 수도 있어요. 11월, 12월까지 연달아서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까지 겹쳐지면 더 비트코인 가격은 좀 크게 상승의 어떤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 위에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뭐 완전히 아직 벌써부터 고용이 막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리세션이 강하게 오는 게 벌써부터 속단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라서 연준도 아주 조심해서 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의 기대만큼 크게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년 또 25년에 어떻게 할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을 한다. 아니면은 노 랜딩을 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3% 위에 있는데 연준이 급격하게 기준금리 내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은 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올해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 초반대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년물 단기채 금리는 더 급격하게 빨리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상화 수순으로 가는 거죠. 정상화 수순으로 미리 가고 있다는 거는 이 금리 트레이더들, 국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될 거니까 미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시간 가치, 돈의 시간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을 돈을 여기다 묶어놓을 건데 10년 동안 받을, 그래서 내 그 프리미엄 뭐야, 보상은 뭐야, 그게 금리잖아요. 이자로 받는 거잖아요. 그 연이율이 5%였어요 원래. 왜냐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채 투자자들이. 근데 이 4%대 초반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돈의 시간 가치, 즉 프리미엄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해. 왜냐면 10년 후에 또는 먼 미래에는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을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4% 초반대 락인을 해도 충분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국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리세션이 강하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리세션이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최근에 다시 13% 넘게 2주 동안 20% 올랐죠. 그렇게 밀어 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의견을 완전히 반영한 거고, 시장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래서 진짜 고율 관세 매기고 국내에서는 법인세 인하하면서 세금 깎아주고 하면서 다시 소비가 증진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터져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투심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무서운데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사실 좀 한 20 몇 % 정도 올랐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가격대에 사도 되느냐, 타임 호라이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한 1, 2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는 건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증거도 꽤 많거든요. MVRB 지표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 위로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밑이었어요? 네, 심했구나. 한동안 이 밑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장기 추세로 보면 2023년도부터 이어진 장기 추세로 보면 아직 상승 중이긴 하더라고요, 트렌드선은. 그러니까 MVRB가 꺾였다가 올라가는 거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현물 가격만 보더라도 5만 5천 불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작년 말이죠, 비트코인 ETF 미국 출시가 막 기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작년 말부터 가격을 한번 선으로 이어보면 트렌드선이 이제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요.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 모멘텀도 아직 꺾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은 아직도 상승 모멘텀 중에 있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낫겠죠? 네, 물론입니다. 몰빵을 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가 아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마자 5% 떨어지는 기간이 95%였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죠. 근데 5%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또 20% 30% 떨어지면 내가 비트코인을 내가 괜히 사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느니 조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죠. 좀 한 100이라는 돈이 있다면 한 5등분 해서 5등분 한 거 중에 첫 번째 등분으로 비트코인 지금 사고, 예상치 못한 하락이 왔을 때 물타기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적립식 매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심신에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반드시 더 좋은 수익률을 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1, 2년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홀드할 수 있는 어떤 심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적인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 투자하는 게 선순환을 해야 된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아까도 말씀 우리가 나누긴 했는데 멘탈 싸움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멘탈에서 이겨야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새 6월 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사고 있거든요. DCA 하느라. 매일매일 사다 보니까 좀 장점이, 오르면 뭐 어차피 내가 자산 갖고 있으니까 올라서 좋고, 또 떨어지면 싸게 사네 하면서 또
좋고 이런 정신 승리할 수 있는 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DCA를 하는 건 물론 수익률은 최상은 아니겠죠. 최상은 바닥에서 사면 최상이지만 그거는 우리 환상 속에만 있잖아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렇죠. 분할 매수하는 게 일단 쉽고 그냥 지속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싸게 샀다는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그 싸게 샀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의 퍼센티지가 올라간다. 이게 큰 행복이거든요. 투자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놓고 쟁여놓으면은 올라갈 땐 괜찮은데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어라는 자책만 하게 되니까 그거 못 견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견디고요. 그래서 DCA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투자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사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아직은 비트코인의 상당한 초기 상태로 보고 있으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쭉 바나나 곡선이라고 하나요? 네. 바나나 커브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때가 오면서 안정화가 될 거다. 약간 S커브처럼 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안정화가 되는 그 시기는 앞으로 몇 년 후쯤 될까요? 인터넷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또 인터넷도 다르파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방성 프로젝트 시작을 했죠. 그게 1950년대 또는 60년대였을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제 60년 정도 7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엄청나게 상용화가 됐고 그걸 2000년이 상용화의 기점이라고 본다면 한 40년 만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첫 번째 암호화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암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기거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어떤 진짜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능성이 큰 게 나온 거는 진짜 비트코인이 저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2009년이 되겠죠.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 나온 2009년을 원년으로 삼고 한 40년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2000년에 인터넷의 어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부흥했던 그 인터넷의 부흥기가 시작된 게 한 40년 만이니까 비트코인도 본격적으로 이제 부흥을 맞으려면 한 40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15년 됐으니까 앞으로 한 25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back of the envelope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그냥 논리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엔 뭐가 될 거냐가 이 상상력에 달린 것 같아요. 상상력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얼마나 걸릴 거냐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니까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거다 정도를 맥스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4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10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을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네트워크고 그 네트워크 가치 전달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 인터넷처럼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네트워크로 커져나가고 완전히 대중화되는 거는 진짜 디지털 세계에서 기축통으로 쓰이는 거죠. 가치 저장과 물물 교환의 수단이자 회계의 매개로서 쓰이는 거죠. 그때까지 가는 데는 한 4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에 비해서 뭐 가격이 뭐 한 1000배쯤 오른다고 칠게요. 만약에 1000배. 그럼 지금은 최저 단위가 한 1사토시쯤 되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의 1억 분의 1개쯤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 1000배 정도 이렇게 더 오르게 되면 좀 소수점으로 가도 단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때는 뭐 밀리 사토시 뭐 이런 게 나오나요? 기술적인 가능성을 여쭤보시는 거라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컨센서스 합의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세그윌 업데이트도 그랬고 템루트 업그레이드도 그랬고 전체 합의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를 이뤄낸 성과죠. 그러니까 가능은 합니다. 뭔가 어떤 이유가 됐던 밀리 사토시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나오면 그게 합의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억 분의 1이 아니라 뭐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로 더 쪼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가능성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 스탠다드 또는 피앗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사이페리 나무스 교수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화폐든지 전체 경제 규모를 담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고전주의 경제학의 이제 화폐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가 늘어나야 한다. 1사토시가 지금 이제 대략 1원이잖아요. 근데 1000배 가격이 오르면 1사토시가 1000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화폐가 더 쪼개져야 우리가
충분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고 가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말하자면 화폐가 배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화폐 자체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달러도요,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법정화폐, 원화 달러 같은 것들도요, 이 레이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화폐 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이 화폐 계층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거는 국채고요.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페드의 리저브, 연준의 리저브죠. 그러니까 준비금. 그 다음에 리포 마켓이라고 해서 은행 간 단기채, 단기금리, 단기 대출을 해주는 그런 마켓이 존재를 하고, 머니 마켓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본시장이죠. 은행이 있는 돈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채 담보로 보증이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돈들을 기반으로, 이 리저브들을 기반으로 또 이제 시중은행들에서 발행하는 뱅크 디파짓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은행들이 또 뱅크 디파짓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대출을 내보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 돈의 단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승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승수 효과로 그 양을 늘려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개수만 가지고 보면은 마치 뭐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그게 더 이상 기능을 못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꼭 그 비트코인 개수를 밀리 단위로 나누지 않아도 비트코인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밑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뭔가 화폐 종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화폐의 어떤 이론, 또 케인지안 경제학과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은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경제가 얼마나 커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2100만 개 모두 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물물교환에 무리할 정도로 비트코인 개수가 모자라다면 기술적으로는 나눌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 계층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상층부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폐가 등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저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목적은 그냥 지금 나중에 여기서 돈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야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둘째고요. 가장 중대한 제 목적 중에 하나는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저는 최소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비트코인을 좀 장기 보유해서 그때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인데, 이건 그냥 재미 삼아서 20년 후에 지금 한 얘기를 누가 따지진 않을 테니까, 그 백훈종 이사님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비트코인의 한 20년 후,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44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쯤 돼 있을까요? 한국 가격 기준으로. 뭐 재미 삼아서. 재미삼아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네. 2044년이라 뭐 가늠도 안 되네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6,000불, 그래도 한 100만 불 갈 때까지는 한 7년, 6년 정도 남았다고 치고, 그러면 14년 더 남은 거니까 1,000만 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000만 불. 그럼 네. 대략 한 140억 정도, 한 개 그 정도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환율로. 네, 그러면 백 이사님이 뭐 몇 개만 있어도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건데, 그 시점에 그러면 그때도 비트코인을 안 파실 거예요? 20, 30년 후에도?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러면은 은퇴를 하고 벌써 좀 노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같거든요. 20년 후면은 노후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 뭔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제 60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그 전에 아마 일부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현금 흐름도 이제 점점 좀 줄어들고, 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뭐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던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여가 생활을 위한 뭔가 지출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할 것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그냥 쟁여놓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저한테 투자하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을 팔고 그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저는 팔 의향이 있어요. 네, 영원히 안 팔고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는 목적은 없고요. 저는 제 자식은 알아서 각자 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행복하게 살고 또 좋은 어떤 저만의 제국을 이루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 거는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온 표현이 되게 와닿아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네. 그럼에 있어서 또 제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요소요소에서 팔 겁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사나가는 거는 끊이지 않게 사나가겠죠. 그 가격이 얼마든 제가 돈을 버는 한은 계속해서 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년 후가 되면 제가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없고 이제 더 사겠죠. 돈을 번다면 그때도. 근데 그때다 돈을 더 이상 벌지 않고 현금이 없다면 또 못 살 테니까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어저께 와이프한테 비트코인 1개를 더 증여를 해서 이제 와이프 비트코인 2개가 됐거든요. 네. 그거는 와이프한테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네. 그래서 한 70대가 되면 우린 이걸로 쓰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훈종 이사님은 한 1,000만 불을 말씀하셨는데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2명의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노인이 될 테니까 2명의 노인이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2개면 죽을 때까지 뭐 100살에 죽든 뭐 200살에 죽든 그때까지는 충분히 다 쓰고도 남을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어떻게 보면 2억에 끝낸 거죠. 네, 2명의 노후 대비 2억에 끝냈다. 그럼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금전 외적인 거는 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원에서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백 이사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 전에 좀 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생업 때문에 먹고 살려고 돈 번 거는 좀 많이 오래 전부터 이미 좀 지나섰거든요. 그때는. 네. 그 뒤부터는 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아,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지? 그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처음엔 내가 1억을 벌려고 달려가고 있고 어느 날은 뭐 10억을 벌려고 달려가고 있고 어느 날은 또 100억을 벌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럼 내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번다고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네, 백 이사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최소한 비트코인 개수에 돈만 보고 달려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이렇게 좀 현혹돼 있진 않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안심이 좀 됩니다. 그럼요. 예. 그게 목적이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도 저의 가장 큰 비트코인을 모으는 목적은 네. 그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목적으로 제가 돈이 필요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리스크 때문이에요, 결국. 앞으로 살면서 많은 위험이 발생할 건데 위기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럴 때 안전 마진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는 이제 체감적으로 알아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 마진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저축을 은행에다 하면은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주 더 하드 에셋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고 그게 비트코인이 저는 된 거죠. 그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 이자는 1도 나오지 않지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구매력은 낮아질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거라서 상대적인 가치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필요한 곳에 쓸 때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저한테 오는 거, 그게 답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뭘 하겠다라는 목적은 없어요. 그냥 안전마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와이프와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더 치중하고 싶다. 이제 일은 그만하고 싶다. 요게 됐을 때 이제 남들보다는 그래도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들한테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또 이제 더 경화, 하드 에셋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30살 때부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막 13시간씩 일하고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돈 벌어야 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 나 먹고 살만한데 나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사님이 그런 거 안 찾아오셨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돈을 못 벌어봐서 그런지 저는 아직은 그래도 어떻게 이 사업을 키워나갈까가 좀 제 고민에 거의 8화를 차지합니다. 와이프와 이제 가족들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더 편하게 사시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좋은 순간을 맞이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떳떳한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한테도 떳떳한 가장이 되는 아들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꿈꾸면서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어드밴티지가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네네. 그게 참 가장 훌륭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DCA 하면서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 근데 대부분의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좀 투기 수단으로만 좀 생각을 하잖아요. 뭐 네. 단타를 치거나 트레이딩 수단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좀 많이 피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물론 돈을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동반하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사님은 시세도 잘 안 보시지 않아요? 진짜 저 시세 몰라요, 사실. 요즘 유튜브 하면서 보게 됐을 뿐이죠. 원래는 누가 저한테 비트코인 얼마야 물어보면 저도 이렇게 열어서 봐야만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업비트 같은 거 거래소를 이용하셔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거기 놔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시고 나서 앱을 지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꾸 보게 되니까. 근데 이건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러던데 여기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애플워치로도 가격을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주식이나 뭐 채권 투자나 뭐 아니면 이런 ETF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죠? 토스나 아니면은 뱅크 샐러드 이런 앱들 요즘 은행들도 다 그거 제공하잖아요. 마이 데이터 해가지고 모든 은행 계좌들을 다 한데 모아주는 거 이런 거 사용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 투자했는지 다 한눈에 보는 거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거 비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나의 전략,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전략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좋은 전략적으로 투자한 진짜 좋은 자산은 딱 사놓고 그냥 까먹고 묻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들여다봐야 돼요. 매도를 굳이 할 필요 없는 자산이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토지 투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토지는 하방 경직성이 되게 강해서 내가 정말 잘못 사는 것만 아니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2022년 전까지만 해도 140개월 연속 상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비트코인 그렇진 않잖아요. 네. 잘 오르긴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좀 자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토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넓게 보면은 비트코인도 토지가 가진 그런 속성을 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2개를 주고 앞으로 팔지 마. 이래도 되는 자산이 몇 개나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 70 될 때까지 팔지 마.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고 70 될 때까지 팔지 마라고 했는데 70 되기 전에 상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누구도 모르죠. 그냥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몰빵은 하면 안 되겠죠. 네. 어찌됐든 좀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맞아요.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고 그런 거의 개수를 계속해서 지금은 젊은 나이일 때는 뭐 젊은 나이가 뭐 4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한은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엄청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투자랑 노후 대비 때문에 사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와이프 2개 주고 이걸로 우리가 뭐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어 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현생을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굳이 걱정 이거저거 많이 안 해도 되고 현생을 사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내가 100% 올인해서 진심을 다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선순환이에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그중 하나고, 내가 하고 있는 현업에서 정말 뭐 직장을 다니신다면 그 직장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성공을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성취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녁에는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성 대표님은 마라톤도 여러 번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도전이고. 이런 것도 내가 투자에 만약에 너무 매몰려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요, 어디 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실행이 안 되죠. 시간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그 투자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런 투자 동호회, 뭐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무슨 투자 세미나, 맨날 책 읽는 것도 돈과 관련된, 투자 관련된 책들 이런 것만 읽고 막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Law of Detachment라는 말이 있죠. 계속해서 나를 분리시켜야 그게 나한테 온다. Law of Attraction은 Law of Detachmen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돈을 벌려고 막 강박처럼 그렇게 투자 공부를 하면 오히려 투자로 성공 못한다. 그냥 신경 끄고 계속해서 나는 내 현생에 집중을 해야 그 투자가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야,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너무 좀 비트코인에 매몰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계속 잘 갈 거거든요. 그냥 네. 우리 현생을 살면서 그냥 DCA 하시면 노후 대비가 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성정길 대표님과 이렇게 항상 대화 나누면 저도 많이 배워가서 너무 좋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